챕터 1 손녀의 부탁.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시작될 줄 몰랐죠. 손녀 소라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을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의 만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급해 보이긴 했지만요. 평소보다 톤이 높았고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우리 같이 햄버거 먹어요. 제가 픽업하러 갈게요. 소라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였는데 말이죠. 대학생이라 바쁠 텐데 갑자기 할머니를 찾다니 신기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녀가 보고 싶다니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소라가 차를 몰고 온 곳은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이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 있더라고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왔을 때와 달랐거든요.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커다란 화면들이 여러 개 서 있더라고요. 마치 컴퓨터 가게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바뀐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저 급하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세트 2개만 눌러주세요. 불고기 버거 세트요. 소라가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면서 던진 말이었어요. 잠깐만 하고 말하려 했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죠.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건 그 커다란 화면뿐이었어요. 키오스크라는 걸 텔레비전에서는 봤지만 직접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마치 외계어로 된 우주선 조종 장치 같았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화면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화면을 살짝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번쩍번쩍하면서 뭔가 나타나더라고요. 음성까지 나오면서 환영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시작인가 보다 싶어서 불고기 버거라는 글자를 찾아봤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불고기 버거만 해도 몇 종류가 있는 거야. 클래식 불고기, 스페셜 불고기, 치즈 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사이즈도 레귤러, 라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떤 게 소라가 말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 같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 있었죠. 5명, 6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거든요. 일단 클래식 불고기 버거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또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이번에는 세트로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세트라고 써 있는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또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콜라를 원하냐, 사이다를 원하냐, 아이스티를 원하냐, 감자튀김 말고 다른 걸로 바꾸겠냐, 뭐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추가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선택해야 하는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요라고 하면 끝이었는데 말이죠. 직원이 알아서 기본적인 걸로 해줬었는데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섞여 있었죠.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당황한 마음에 아무 버튼이나 막 눌러댔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또 바뀌고 했죠. 뭘 누른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전쟁통에도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적어도 전쟁 때는 뭘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앞에 계신 분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점심시간인데 이러면 곤란하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뭔가 잘못 눌렀나 봐요. 화면에 오류라는 글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빨간색으로요. 처음 보는 영어 단어들도 함께 나타났고요. 이하라로알라는 글자가 번쩍번쩍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화면이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마치 제 마음 상태와 똑같았어요. 그때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뒤처진 낙오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겨우 이 말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그때였습니다. 챕터 2 키오스크 충돌 사건. 먹통이 된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까 뒤에서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마치 시험지 앞에서 멈춰선 학생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키오스크에서 20대 여성이 주문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직장인 같아 보였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이 부러웠죠. 손놀림이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우아하더라고요. 아,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옆으로 살짝 이동했어요. 발걸음이 어색하고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주문을 거의 다 끝내고 결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건드려 버렸거든요. 아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애매했나 봐요. 키오스크 화면이 너무 크고 민감해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반응하더라고요. 요즘 기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서 조심스러워요. 그 여성의 키오스크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제가 아까 누르다가 만 주문이 나타나더라고요.
불고기 버거와 콜라가 화면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난 메뉴들이 마치 유령처럼 느껴졌죠. 뭐지 이거? 그 여성이 당황해하면서 화면을 다시 누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이미 꼬여버린 상태였죠.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이상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꼬인 건지 두 주문이 합쳐져서 결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제 불고기 버거 세트와 그 여성의 치킨 버거 세트가 한꺼번에요. 금액도 2배로 나와버렸죠. 23,000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표시됐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눈에 보였죠. 잠깐만요.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여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마치 사이렌 소리처럼 귀를 찢는 듯 했어요. 내 돈 훔치려는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소음도 멈추고 심지어 음악 소리도 작게 들렸어요. 심지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죠.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위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는 따뜻한 조명이 아니라 차가운 심판의 빛이었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들기까지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건드렸어. 핑계 대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는데 그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목이 막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온 사람들 같았죠. 원을 그리면서 저희를 둘러쌌어요. 절에서 노인들 문제라니까. 요즘 이런 일이 많대요. 조심해야 해. 키오스크도 못하면서 왜 나와? 귓속으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각각의 말들이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어요. 마치 온몸에 가시가 박히는 것 같았죠. 70년 동안 살면서 도둑 취급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 그저 손녀와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울면 더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약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요. 키오스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기계였던 거죠. 이런 복잡한 기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전처럼 사람이 주문받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고 물어보던 그런 시절이 그리웠어요. 매니저 불러주세요. 이 할머니가 제 돈 뺏어갔어요. 그 순간 정말로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조차 비하의 느낌으로 들렸어요. 마치 이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존댓말도 아니고 그냥 지칭하는 말투였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된 걸까요? 예전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저를 존경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교단에 서서 당당하게 수업을 했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그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리숙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세상에 짐짝이 된 기분이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죄인처럼요. 하지만 전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손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던 것 뿐인데요. 이런 간단한 소원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직원이 다가오는 발소리와 함께요. 운동화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손녀 소라는 아직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3 손님과 직원의 이중 모욕. 다가오는 발소리의 주인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김민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표정이 딱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근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 처리를 하러 온 사무적인 느낌이었죠. 직원이 다가오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키오스크 화면에 오류 메시지와 저희의 실랑이를 보더니 대충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30대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과 비웃음이 가득했죠. 이런 것도 못하면서 왜 나와요? 점심시간 다 잡아먹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워졌죠. 주위 사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저쪽을 향해 들고 있더라고요. 설마 저를 찍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불안했어요. 직원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20대 여성이 바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날카롭고 흥분된 상태였죠. 이 할머니가 제 주문에 끼어들어서 제 돈까지 결제해버렸어요. 직원이 키오스크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뭔가 꼬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손님 못 하시면 자리 비켜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켜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내쫓는 것 같은 말투였죠. 예의를 차린다고는 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어요.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꺼져라라는 뜻이었던 거죠. 30대 남성이 그 말을 듣고는 더욱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그러게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면서 왜 매장에 와서 다른 사람 시간 뺏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혀를 찼어요. 또 다른 사람은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면서 저를 가리켰죠. 마치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전 그저 손녀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때 또 다른 구경꾼이 끼어들었어요. 요즘 노인분들이 이런 기계 못 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냥 카운터에서 주문 받아주면 되는 건데. 그 말이 저를 위한 것인지 비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동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더 큰 모욕으로 들렸어요. 노인분들은 당연히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원은 그런 제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카운터 직원이 없어서요. 키오스크로만 주문 가능합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키오스크는 못 쓰겠고 카운터 주문도 안 된다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막막했어요. 30대 남성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어요. 진짜 이런 분들은 배달 앱으로 집에서 시켜 드시지 왜 나와서 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집에만 있어야 하는 죄인인가요? 밖에 나와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화가 나도 뭐라고 대답할 용기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이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더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손바닥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났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이때 휴대폰으로 저를 찍고 있던 사람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소리를 작게 했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거 SNS에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녀 소라가 그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욱 견딜 수 없었어요. 직원은 여전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도와주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매장의 회전율이 더 중요한 거였죠. 저 같은 늙은 손님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키오스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하는 경고음 같은 소리였어요.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더 이상한 메시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그제야 키오스크 쪽을 다시 보더라고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키오스크 고장으로 매장 마비. 키오스크에서 나던 이상한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삐삐삐 하던 경고음이 이제는 길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바뀌었어요. 화면이 깜빡거리다가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만진 키오스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키오스크들도 하나둘씩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모든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총 6대의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모두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화면마다 SYSTEMERROR라는 빨간 글자가 번쩍번쩍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주문하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해서 직원을 부르기 시작했죠. 야, 이거 뭐야? 내 주문 다 날아갔는데. 돈은 빠져나갔는데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직원 김민수는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카운터에서 나와서 키오스크들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30대 남성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봐요. 저 할머니가 이상하게 만져서 다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마치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20대 여성도 거들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건드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변명 따위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직원 김민수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손님께서 뭘 어떻게 누르셨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질문 자체가 저를 범인으로 전제하고 있었어요. 마치 당신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다른 직원도 다가와서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큰일 났네요.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어요. 본사에 연락해야겠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비난이 가득했죠. 매장 안에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바쁜 직장인들이 많았거든요.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의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거 언제 고쳐져요?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진짜 미치겠네. 다른 데 가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매장을 나가고 있었어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게 분명했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저를 보는 눈길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매출을 망친 장본인인 것처럼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걸 한 게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화면을 만졌을 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상이 저였던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고 반박할 힘이 없어 보이는 저 말이에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찍고 있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찍으면서 친구에게 중계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실화냐라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건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김민수 직원이 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네, 지금 키오스크 전체가 다운됐는데요. 손님이 뭔가 잘못 조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화 너머 상대방에게도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정확한 원인도 모르면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매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화난 손님들과 당황한 직원들, 그리고 모든 비난을 받고 있는 저.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 같았어요. 손님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나요?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떤 손님은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결제된 주문들이 꼬여버린 상황이라 환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직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런 대형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김민수가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전보다 더 딱딱해져 있었어요. 본사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매장 뒤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관리자급인 것 같았어요. 점장인지 부점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보다는 높은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도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이제 정말로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5 점장 부점장의 이중 플레이. 매장 뒤쪽에서 나타난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점장 이상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표정은 심각했지만 저에게 다가올 때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하려는 느낌이었죠. 점장이 저 앞에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마치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 같았죠.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점장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어색함이었죠.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점장이 직원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뒷정리를 지시했어요. 키오스크 고장 수리를 위해 본사 기술팀을 부르라고 했고요. 손님들에게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안내 방송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매장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매우 정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치 문제 고객을 격리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손님들과 떨어뜨려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점장과 직원들이 카운터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분 후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뒷방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점장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골치 아프네. 저런 손님들이 올 때마다 매출만 떨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까 전까지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그 점장이 맞나 싶었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직원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비아냥거리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보지 못했던 부점장인 것 같았어요. 노인네들은 진짜 그냥 집에서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나와서 우리 일 방해하고 민폐 끼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 말들이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귀에 직접 대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걸까요?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손녀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도 잘못된 건가요? 부점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노인 고객들 괜히 사이드 메뉴 강매하면 매출은 잘 나오긴 해요. 거절 못하고 다 시키거든요. 호구죠, 완전히. 그 순간 정말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속일 수 있는 호구로 말이에요. 그동안 이런 곳에서 주문할 때 직원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더 시킨 게 생각났어요. 그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였어요. 저희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더 뽑아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점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아냥거리는 웃음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노인 고객은 싫으면서도 좋은 거야. 돈은 잘 쓰거든.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귀찮고 번거롭지만 돈은 많이 쓰는 호구. 그게 제가 그들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것도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놓고 하는 이야기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울면 정말로 약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때 매장 입구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점장과 부점장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어요. 다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들은 다시 친절한 직원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쓰듯이 말이에요. 저에게 보여줬던 그 가식적인 친절함도 다시 꺼내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버렸어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챕터 6 조력자의 등장. 점장과 부점장이 다시 친절한 가면을 쓰고 나오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어요. 조용한 매장 안에서 벨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받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한상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박은옥 선생님 맞으시죠?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30대 정도의 남성 목소리였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한상우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한상우입니다. 15년 전에 선생님께 수학 과외를 받았던 그때서야 기억이 났어요. 한상우 그 착하고 똑똑했던 아이였어요. 당시에 수학을 정말 못해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1년 동안 과외를 해준 아이였죠.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한상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혹시 힘드신 일이 있으시나요?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상우는 예리한 아이였어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한상우가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근처면 제가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상우는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 업무로 이쪽에 와 있었는데 우연히 선생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죠. 매장 이름을 알려주자 10분 안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저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한상우가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존경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점장이 다시 나와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까와 똑같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경멸과 무시를 알고 있었죠. 점장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곧 해결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죠.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매장의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였으니까요. 다른 손님들도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키오스크 고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저를 찍었던 사람은 아직도 가끔씩 저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마 인터넷에 올릴 자료를 더 모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더 많이 찍어서 조회수를 늘리려는 것 같았죠. 그런 상황에서 매장 입구 자동문이 열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성숙해져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매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까 한상우인 것 같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제가 앉아있는 구석진 자리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한상우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주위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키오스크들이 고장나서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는 것도 보였을 거고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한상우는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상황 파악이 빠른 편이었어요. 한상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동시에 뭔가 단단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직원들이 한상우를 보고 약간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나 봐요.
혹시 언론사 기자나 공무원 같은 사람인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점장도 한상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냥 손님의 지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경계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한상우가 다음에 한 말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아직 한상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건방지고 무성의했죠. 곧 큰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7 시스템 오류 폭로 주주 반전. 한상우가 매장을 둘러보더니 고장난 키오스크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가가서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마치 전문가가 기계를 점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점장이 그런 한상우의 행동을 보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점장이 말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키오스크 고장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우시고요. 한상우가 고개를 돌려 점장을 바라봤어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한상우가 점장에게 물어봤어요. 시스템 로그는 확인해 보셨나요? 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스템 로그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한상우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서 점장에게 건네줬어요. 한상우가 말했어요. 저는 본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점장과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본사 직원이라는 말에 긴장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본사 직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상우가 키오스크 뒤쪽으로 가더니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한상우가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한상우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죠. 한상우가 점장에게 말했어요. 확인해 보니 오늘 오전 11시 32분에 시스템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상우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건 손님이 잘못 조작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기계 자체의 문제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30대 남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20대 여성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점장은 완전히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점장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께. 하지만 사과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넘어가려는 형식적인 사과였죠. 한상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상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여기서 어떤 불쾌한 일을 당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한 모욕을 다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상우는 이미 분위기로 대충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직원들의 어색한 태도로 말이에요. 그때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한상우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갑을 열어서 안에 들어있던 검은색 카드를 꺼냈어요. 그 카드를 보는 순간 한상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제가 한상우에게 말했어요. 상우야, 나는 이 회사 지분 30% 주주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점장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점장도 뒤쪽에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아까 뒷방에서 저를 호구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그 부점장이었어요. 한상우가 제 블랙카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상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주 주셨군요. 왜 그걸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30대 남성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금슬금 매장을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저를 찍었던 사람은 급하게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마 촬영한 영상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짜 모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과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뻔했거든요. 돈과 권력 앞에서만 굽신거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상우가 점장에게 다가가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상우가 점장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점장과 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특히 부점장은 자신이 뒷방에서 했던 말들이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챕터 8 해고와 제도 변화. 한상우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점장과 부점장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떨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든 것 같았어요. 한상우가 전화로 말했어요. 네, 본부장님, 저 한상우입니다. 지금 강남점에서 심각한 고객 서비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상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아마 상부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상우가 계속 전화로 보고했어요. 네, 대주주님께서 직접 모욕을 당하셨고 직원들의 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점장이 한상우의 전화 내용을 듣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본사의 모든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부점장은 아예 뒤쪽으로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한상우가 점장에게 다가갔어요. 한상우가 점장에게 말했어요. 20분 후에 본사 임원진이 직접 오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점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본사 임원진이 직접 온다는 건 정말 큰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부점장도 마찬가지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했던 사람은 이미 매장을 나간 지 오래였어요.
30대 남성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요. 20대 여성만 어쩔 줄 몰라 하며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20분도 안 되어서 매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3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모두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은 50대 정도의 남성으로 완전히 높은 직급으로 보였어요. 아마 본부장이나 이사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임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점장과 부점장을 찾았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점장이 말했어요. 안녕하십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본부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인사도 받지 않고 바로 상황 설명을 요구했어요. 본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한상우가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키오스크 오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까지요. 특히 점장과 부점장이 뒷방에서 한 이야기들까지 전부 말했어요. 본부장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장과 부점장은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소라가 나왔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녀 소라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소라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소라의 얼굴도 점점 화가 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 같았어요. 본부장이 점장과 부점장에게 다가갔어요.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분은 오늘자로 해고입니다. 점장이 깜짝 놀라며 항변하려고 했어요. 점장이 말했어요. 본부장님,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해고까지는. 하지만 본부장은 단호했어요. 본부장이 말했어요. 대주주님께 이런 모욕을 가했는데 해고가 아니라 다행인 줄 아세요. 부점장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한 말들이 다 들켰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본부장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본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아까 점장의 형식적인 사과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리고 본부장이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본부장이 선언했어요. 이 지점은 노인 고객이 많은 곳입니다. 키오스크는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직원이 주문받는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장에 있던 다른 노인 고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다른 고객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편히 올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한상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상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5년 전 그 착한 학생이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서 저를 도와준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소라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손녀 소라가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도와드렸을 텐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소라가 급하게 화장실에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저 혼자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한 것 같았어요. 제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겠지만요. 점장과 부점장은 짐을 싸서 매장을 떠났어요.
다른 직원들은 새로운 운영 방침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고객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특히 노인 고객들을 배려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차갑고 기계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와 소라는 드디어 원하던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친절한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아줬어요.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런 따뜻한 인사와 함께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소라가 말했어요. 손녀 소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완전히 영화 같았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